네, 전해드린 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합의문에서 어떤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두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방대 김현수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두 번이나 밤을 새가면서 협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도를 보니까 좀 거친 말도 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네. 이게 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은 남북 협상에서 북측이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절실한 요구가 있고 또 상부로부터 관철시켜야 될 과제가 있을 때는 과거에도 이제 밤샘 협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4년도 6월에 설악산에 있었던 제2차 장석급 회담에서 북측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 대북 선전수단 제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측이 요구했던 서해상의 이제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하고 또 북측이 요구했던 휴전선 일대에서의 이제 선전수단 제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도 북측은 24시간을 넘어가지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합의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측이 자리를 박차지 않고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의 최고 지도로부터 모종의 어떤 합의를 지시받았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회담 전에 북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전격 성사가 되다 보니까 회담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북 관계가 그 사이 좋은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좀 경색된 상황이었죠. 최근뿐만 아니고 이명박 예.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대단히 어려운 국면들을 겪어왔고 예. 또 그 사이에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남북 간에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겹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대단히 많을 것 같고 네. 일단 쌍방 간의 어떤 의도랄지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는 상황인식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루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협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 전문가가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북한의 도발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해 작전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 일본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불참이 결정된 이후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자신에게 좀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이번 도발을 발생시킨 것은 네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자칫 우리에 의한 어떤 대응을 받았을 때 상당히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대적 국력은 또 군사력이 우리보다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도발하더라도 이 도발이 확전되지 못하게 막아줄 이런 중재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승절이라는 축제를 앞두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마크에서 중국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 분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고위급 접촉으로 이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기사를 좀 보니까 11주 만에 지지율이 특히나 좀 많이 올랐습니다. 40%대를 육박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원칙을 그러니까 끝까지 고수하지 않은 모습, 이 굽힘 없는 대북 원칙론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밖에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이런 위기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쌍방 간의 위기의 극화 지점으로 가는 그런 현상보다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쪽으로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칙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맹목적인 원칙론이 아니라 네네. 협상 속의 원칙론이라 할까요? 협상 기조화의 원칙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성이랄지 또 약속의 이행이랄지 또 평화적인 어떤 관리 기제에 대한 어떤 상호 신뢰랄지 이런 걸 통해서 협상 기조화의 원칙론 그러한 원칙론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안정성과 어떤 제도적인 수준을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어떤 원칙론이 이러한 협상 기조화에서 예. 일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대북 원칙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뭐 한반도 정세가 고려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이번에 지뢰도발로 우리 병사들 두 다리를 잃기까지 한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글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지역의 군인들 전역 연기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론들도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보면은 최전방에 있는 GOP에 근무하는 제5사단 병사가 전역을 연기한 사례가 있고 또 같은 부대에서도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50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예. 전역을 연기했다고 보도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년 6월에 상영에서 대히트를 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 젊은 군인들이라든지 예. 또 젊은이들이 많이 보면서 상당히 울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60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그 응징해야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제 이런 도발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 그 계기를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참 팽배합니다. 항상 도발로 인한 위기 조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도발, 이 패턴이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끊으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뭐 도발 후에 보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이 그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또 순기능적인 반응, 그 소위 반응을 보였을 때 얻고자 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패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 위기 도발을 통해서 협상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북한의 패턴의 어떤 근본 원인은 북한의 선군 체제적인 내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책적인 어떤 기제들을 통해서 이것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협상 기조화의 원칙론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안정성과 제도화 수준을 높여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적인 도발로 협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일정 정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 순기능적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위급 접촉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좀 기화가 돼서 어떤 악순환을 끊는 그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기회의 하나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남북 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쌓여있는 숙제들이 많거든요. 예. 위기 지수가 대단히 높은 국면에서 위기의 극화점에 이르게 되면 쌍방 간의 어떤 협상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협상 패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무엇인가 남북 간에 일정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걸 기회로 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 제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정한 앞으로 추가적 협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틀들을 만드는데 남북 간이 성공한다면 예. 남북 관계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겠죠. 제도화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군사회담이나 고위급 접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 이제 면면을 좀 보면은 2+2입니다. 김관진, 홍영표 우리 측에서는 나갔고 북측에서는 김양건 그리고 황병서 이렇게 두 사람씩 나와서 4명이 이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회담 중에 이제 글쎄 이게 흘러나오는 설이기는 하지만 한때 황병서와 김관진 실장이 1대1 접촉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북측에서는 김양견 통전부장이 우리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예. 우리 쪽에서 다시 또 이제 김관진 수정해서 제안했죠. 예, 황병서 군 정치국장을 예. 만나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해서 2+2 회담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김양건 그 북한의 이제 통전부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영표 장관은 현재 그 남북 갈등의 지금 직접적인 촉발자가 됐던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포격 문제에 대한 그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사실상 인민무력부장보다 서열이 위죠. 이런 황병서하고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국가안보 총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합참의장도 예. 하셨고 국방부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에 뭐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이른바 이제 지난 8.15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예. 또 거기에 상응한 금강산 관광이나 도의사 조치 있지만 예.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는 이제 발단이 됐던 목함지뢰라든지 또 이번에 포격 사건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군과 관련된 이런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간의 직접적인 담판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1대1 별도의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한의 또 우리 정부의 최고위층의 제가를 받아서 이루어졌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 남북 간에 조만간 합의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다시 무산됐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 사안에서 핵심적인 주체는 결국은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어떤 그 담판이 일정 정도 이제 이견을 좁히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화의 틀 면에서만 보면은 그 정책과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셈인데 이 라인이 글쎄 유지만 잘 된다면은 앞으로의 남북 간의 접촉 조금 더 좀 쉬워진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틀을 앞으로 상시적인 남북 관계의 통로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그 고위 당국자가 남북 관계 일선에 직접적으로 뛰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그간의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측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지금의 남북 간의 어떤 위기 관리 차원에서 만난 그런 당국자 회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와대 고위 인사가 회담에 수석 대표로 나간 셈이 되는 것이고 북측도 일정한 선군 체제의 스타일상 그러한 회담의 어떤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통치권자의 어떤 스타일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회담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돼서 추가적인 협상이랄지 남북한 사이의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화 수준을 높이게 할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실무 부서 간의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통통 라인의 복원을 기대하시는 이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명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우리 통일부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의 어떤 대화 채널 다시 한번 좀 좀 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끊임없이 이 통통 라인 복원에 대한 그 시도를 했고 그렇죠. 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북측이 이제 계속 거부했고요. 이번에도 김양건 통전부장이 이제 친서를 보내면서 대화 제의한 것도 김관진
실장이었고 우리 지금 네. 홍영표 장관 얘기하니까 이제 그 우리 홍영표 장관의 어떤 전통분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인 북한의 입장은 통통 라인 도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제 최고 지도부,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만들어져서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위원회가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과거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남북한의 통통 라인이 부활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고 지도자들, 우리의 대통령의 결심이 바로 전달될 수 있고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전달될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이상한 게 북한의 이게 전형적인 화전 양면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사적인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잠수함들 기지 이탈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포병 전력도 2배로 늘렸다. 왜 이러는 걸까? 아직 회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도발의 가장 큰 동기가 결국 이제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협상의 판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협상의 지렛대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위기 도발의 지수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UFG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그런 어떤 군사적 대응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의 퍼스널리티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경우에 일정한 그 소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평양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안팎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만 네. 그렇게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 조건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어떤 무력식이랄까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까요? 그 스스로가 갖는 예.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역으로 좀 살펴보면은 북한이 지난 20일 이후에 이제 준 전시 상태를 최전방 지역에 한해서지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동향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북한군의 어떤 뭐랄까요 매뉴얼을 좀 그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걸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 동향들 순차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건 7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준전시 상태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태세들, 공기부양정을 이제 전진 배치하고 네. 또 특수부대들을 이제 그 확성기를 이제 조준 사격할 수 위치까지 이제 전진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준전시 태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단결심을 고취하는데 예. 이런 부분을 동원하고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권력 장악, 군부 장악을 위해서 아마 군 총동원 태세를 직접 지휘함으로써 군의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씀하신 북한 주민들의 이제 결속력 문제인데요. 그 북한이 주민들에게까지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최후 통첩에 불응한다면 연평도 사건과 대비도 안 될 강력한 보복타격으로 미지아 남선 괴뢰패당의 번거지가 이번 기회에 송두리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천하의 몸이지만 저도 결전이 그 시각이 온다면 영약 달려나가 백두 청춘의 술기와 영맹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성두리째 지목해버리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북한에서 이런 전쟁 분위기를 좀 고취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변적으로 드러난 건 이제 전쟁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네. 이제 주민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아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적인 태도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근접한 것처럼 북한도 아마도 조사한다면은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요 더 이상 이제 발언하기가 어렵고 또 움직임이 어렵고 그 대신 이제 이런 어떤 그 대남 적개심을 이용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아까 전에 군사회담이나 추가적인 어떤 접촉도 좀 예상을 하셨지만 이번 접촉을 계기로 글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의 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아직은 조금 이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좀 예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책 이벤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현 정부 입장은 그런 면에서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언가 성과가 보장되는 정상회담이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급반전하더라도 돌다리를 일단 두드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북 관계가 이번에 포괄적인 어떤 협상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추가적인 협상이 없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이 되고 또 구체적인 어떤 남북 간의 획기적인 어떠한 성과가 보장이 될 수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와 여건하에서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또 우리 내부적인 여론이 어떤 뒷받침되는 가운데 그런 어떤 획기적인 남북 간의 역사적 전환의 시점도 기대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정상회담까지는 사실 뭐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회담 결과에 따라서 물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하반기 우리 대북 전략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가장 최우선이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육제회담이 지금 중단된 지도 거의 7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문제가 시급하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은 10월 10일 계기로 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추가적인 어떤 군사 도발 그리고 또 지속적인 어떤 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군사적 충돌 사태로 야기된 그 회담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조성열 박사 그리고 김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